네, 안녕하십니까. 상가 입지와 상권 분석,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조덕훈 교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1부죠. 상가 입지와 실제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제2부로서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의 방법과 실제. 제3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상가 투자 전략, 이 세 개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상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상가보다도 아파트, 여러 가지 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 가지 그런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어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시나요? 보통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상가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정한 목돈이 있다고 할 때 그 돈을 아파트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상가의 그 매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상가의 매력이라는 것은 내가 일정한 목돈을 상가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죠. 이익. 그 이익은 바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 상가를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과 그리고 상가를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에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상가에 관심을 가져요. 또 다른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상가를 투자하기보다는 상가를 임차함으로써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상가를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입자, 테넌트 입장에서 그 상가를 경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상가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관점은 디벨로퍼 관점이죠. 아파트를 개발하고 다른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상가 건물을 개발하는 그러한 디벨로퍼 입장에서 상가에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이 상가를 개발하는 디벨로퍼, 상가 개발 이런 전문가, 개발 전문가 또는 개발업자,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가에 대해서 또 그 상가를 개발해서 어떤 땅 위에 상가를 개발해서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상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도시의 땅을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플래너, 시티 플래너, 어번 플래너라고 하죠. 그런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도 한 도시를 어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또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설정하고 또 어떤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설정하고 또 다른 녹지지역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런 용도지역을 배분할 때 상업지역을 도시공간상에서 어느 지역에 배분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도 상가를 연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가를 연구하는
또는 상가에 관심이 있는 입장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는다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듣는지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4가지 그런 카테고리 범주에서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상가를 투자하는 입장, 투자자의 입장이죠. 두 번째는 상가를 임차를 해서 경영하는 그런 세입자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를 개발하는 그런 디벨로퍼 입장, 네 번째 기타로서 이런 도시계획가의 입장, 이런 입장에서 제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입장이든 간에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이런 상가 입지와 그리고 상권 분석, 상가 투자 전략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통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3가지 내용을 다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가 입지, 상권 분석,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상가 투자 전략, 이 3가지를 다루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좀 고루한,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꾹 참고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상가 입지, 상권 분석,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3가지인데요. 자, 이겁니다. 3대 핵심 메시지. 여러분들이 상가 입지, 상권 분석, 그리고 상가 투자 전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 3가지라는 것이죠. 이 3가지를 꼭 염두에 두면서 제 강의를 저와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3가지 핵심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상가 입지, 그리고 상권 분석에 대한 이 기본 원리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자 이거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행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상가가 좋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이 이제 오랫동안 묶여 있는 것이죠. 잘 안 오르고 새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그 목돈을 상가에 투자하기 전에 상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상가 입지에 대한 기본 원리도 알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좀 투자를 했으면 저 정도로 돈이 묶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의 경험 끝에 느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좀 상가를 투자하기 전에 아파트 투자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니까 이 상가를 투자하기 전에 상가가 기본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상가 입지에 대한 원리, 상권 분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제 공식 용어로는 이제 코비드-19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나라에 2000년 2월부터 이렇게 유행을 해서 쭉 우리나라의 그런 삶의 방식,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어떻게 만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변화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그게 상가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상가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어떤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이런 상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정보화 기술, IT 기술이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러한 정보화 기술이 상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서 투자를 하자 이거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먼저입니까? 정보화 기술이 먼저입니까? 정보화 기술이 먼저죠. 정보화 기술이 먼저 발달되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정보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러한 기술이 상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차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보화 기술의 어떤 불길이 쫙 번지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기름이 쫙 던져지니까 불길이 세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런 오프라인 이주의 어떤 활동이 온라인 이주의 활동으로 확 변해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짧은 그 기간 내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상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서 상가에 뭐 투자를 하든지 또는 상가에 세를 들어서 상가를 뭐 경영하든지 상가를 뭐 개발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3대 핵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상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1부 상가 입지와 실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인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아파트가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뭐가 있죠?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상가가 한자로는 판매하는 상자에다가 집가자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샵도 되고 스토어도 된단 말이죠. 점포, 상점, 상가. 그럼 이러한 상가가 뭐예요? 상가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그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지 경영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가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핵심 목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매장용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매장, 유통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에서 보면은 이 상가라는 부동산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누구라고요? 유통업자인 도매업자 내지는 소매업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제가 여기 지금 분필이 있습니다. 이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가 있단 말이죠. 생산자. 공장에서 만들겠죠. 생산자. 그러면 이 분필을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필을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하면 최종적인 이 분필을 사주는 사람은 누구죠?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는 커스터머라고 그러죠, 커스터머. 그러면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죠? 이러한 분필들을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필을 소비자한테 파는 이 유통 단계에서 관여하는 그 직업군이 있죠. 그게 뭐냐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되겠죠. 도매업자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도매업자. 여기는 소매업자.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의 차이는 뭐죠? 도매업자는 분필을 대량으로 생산자로부터 사와가지고 그거를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소매업자에게 넘겨주고, 소량으로 사온 소매업자가 소비자들한테 이제 낱개로 또는 묶음으로 판매를 하겠죠. 이러한 유통 단계죠. 유통 단계에서, 그렇죠?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단계에서 관여하는 이러한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활동하는 공간이 뭐죠? 활동하는 장소. 그게 바로 상가라는 것이죠. 상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가는 분필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위치한 공장에서 이런 분필 같은 상품을 떼어다가 상가에서 파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가를 누가 방문합니까? 소비자가 방문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비자가 상가에 방문하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분필을 파는 상가가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A라는 상가, B라는 상가, C라는 상가, 수많은 상가가 있어요. 소비자는 A라는 상가에 갈 수도 있고, B라는 상가에 갈 수도 있고, C라는 상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요즘 같은 이제 시기에는 교통도 발달돼 가지고 자가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IT 기술이 발달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대유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일하는 이 상가 입장에서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입지 선정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 여러 가지 그런 기술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를 또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 소비자라는 대상은 다양한 그런 요인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단순히 이 분필 가격이 싸다는 그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분필의 품질도 볼 것이고, 분필의 가격은 당연히 볼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내용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소비자의 성향, 이거를 제대로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상가 투자 이런 거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상가의 개념부터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있고 그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매장용 부동산이다 이거죠. 유통시설이라고 그랬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활동하는 장소, 공간, 이게 상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투자자 입장, 상가를 어떤 목돈을 주고, 예를 들면 뭐 1억, 2억 이렇게 목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1억, 2억의 그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상가에 투자를 할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상가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상가를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수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은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가에 뭐 한 2억을 주고 상가를 샀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임대인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임대인 입장이면 임차인으로부터 그 상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뭐 한 5년 보유하다가 되팔았다. 그러면 2억 주고 사가지고 되팔 때 3억 주고 팔았다. 그러면 시세 차익은 얼마죠? 1억이죠. 이러한 상가에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매월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올 임대료가 되겠죠. 그리고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이것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임대 수익은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인컴 게인이라고 그래요. 인컴 게인. 인컴, 소득이지 않습니까? 소득 이익이라고도 말합니다. 시세 차익은 캐피털 게인이에요. 자본 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상가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 입장이고, 만약에 테넌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은 없겠죠. 그 상가 건물이 내 건 아니니까, 그 상가가 내 건 아니니까 시세 차익은 없죠. 테넌트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죠? 그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5년 동안 그 상가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5년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그 경영으로 인한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은 상가를 투자한 사람 입장이고, 테넌트, 세입자,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은 없겠죠.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를 개발해서 바로 분양을 해버리면 분양 수익이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상가 디벨로퍼가 바로 분양하지 않고 한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5년 뒤에 팔았다 그러면 똑같이 5년 동안의 임대 수익이 있고 5년 뒤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이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듣다가 좀 지루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잠깐 멈춘 다음에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플레이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가의 종류. 상가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가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상가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안경을 보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상가의 종류는 그 기준,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분류 기준은 저는 이제 판매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그 상가가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느냐, 그 판매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상가를 쭉 종류를 나눠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상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기서 보듯이 편의제품 상가, 편의제품 상가. 두 번째가 쇼핑 제품 상가. 세 번째가 전문 제품 상가예요. 자, 그러면 편의제품을 파는 상가, 쇼핑 제품을 파는 상가, 전문 제품을 파는 상가, 이렇게 이 판매하는 상품이 편의품이냐, 그러니까 편의품이냐, 쇼핑품이냐, 전문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편의 제품이 뭡니까? 간단히 줄이면 이제 편의품이라고 하는데, 편의품, 좀 늘리면 편의 제품, 이거 뭐예요? 대표적인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상품이에요. 계란.
쌀, 라면, 뭐 맥주 이런 거죠. 우유. 여기서 보시면 일상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가라는 것이죠. 일상의 필수품. 우리 매일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계란, 우유 이런 게 바로 편의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의품을 판매하는 상가가 바로 편의제품 상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특징. 편의제품 상가의 특징은 주로 가정용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써야 되니까 가정용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주로 가정주부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가들이 위치하는 상가는 어디에 위치하죠? 그렇죠. 늘 통행하는 길목에 위치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그 상품의 수익률, 이윤율은 어떻게 돼요? 계란 하나 팔면 그 수익률이 되게 낮죠. 그러니까 다른 소비품에 비해서 낮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편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가는 여기 보시면 임대료, 그리고 어떤 지가 수준, 땅값이죠. 지가 수준이 다른 상업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는 곳에 위치한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위치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위치한 그런 상가들은 임대료라든가 땅값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리고 상권, 이러한 계란이나 라면이라든가 우유를 판매하는 이런 동네, 이런 편의제품 상가의 상권은 주로 고객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서 5 내지 20분 거리 내에 있다 이거죠. 공간적인 그런 상권이. 그래서 접근성이 중요하죠. 걸어가서 바로 사야 되니까. 인근 지역에 많고 어떤 도시의 센터, 도심 상업지역에 많지 않다 이거죠. 서울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 명동에 한평에 서울 명동의 가장 비싼 지역의 평당 가격, 그러니까 한 평은 3.3제곱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그 한 평의 땅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6억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비싼 곳에 라면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우유를 팔았다가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런 이 편의제품이 그렇게 도심의 상업지역에 거의 분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 분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편의제품의 상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쇼핑제품 상가는 뭐 어때요? 쇼핑제품, 말 그대로 쇼핑품이죠. 여기 보시면 가구, 옷, 보석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신발, TV 이런 것들이 바로 쇼핑품인데 우리가 쇼핑에서 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이 쇼핑품을 판매하는 상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편의제품 상가에 비해서 가격 수준, 이윤율이 조금 높겠죠. 그렇죠? 계란, 우유를 파는 것보다는 옷, 보석, 그 다음에 가구 이런 것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먼 거리에서 고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이것도 좋아야 돼요. 접근성이 나쁜 상가는 그만큼 고객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제품 상가라든가 쇼핑제품 상가라든가 여기서 보게 되는 전문제품 상가는 다 공통적으로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 먼 시골의 산 한가운데에 편의제품 상가라든가 쇼핑제품 상가라든가 전문제품 상가가 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공통적으로 다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제품 상가. 이건 뭐냐면 전문제품이라는 건 뭐예요? 고급 시계, 고급 자동차, 골프 용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전문 제품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상가의 품격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급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고급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상가의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후질구레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전문 제품에 맞게끔 그 상가의 품격도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객이 그러한 전문 제품의 특수한 매력을 찾아서 먼 거리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율이 높고 가장 높겠죠. 편의제품 상가나 쇼핑 제품 상가에 비해서 이 전문 제품 상가의 수익률, 이윤율이 가장 높거란 말이죠. 높고 매우 먼 거리에서도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죠. 고급 자동차를 사는데 한번 자동차를 사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살 때 먼 거리에서도 사러 간단 말이죠. 이렇게 상가의 종류는 판매하는 상품의 어떤 그 내용을 상품을 기준으로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편의제품 상가, 쇼핑 제품 상가, 전문 제품 상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준으로 상가의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냐면 분포하는 위치, 도시 공간상에서 그 상가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그 위치를 기준으로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상가를 나눌 수 있어요. 종류를. 자, 우리 동네 주변에 우리 근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 상가는 뭐죠? 근린 상가. 근린 상가. 또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런 상가를 뭐라 부르죠? 단지 내 상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와 상업이 이렇게 복합된 건물 내에 위치해 있다. 그럼 무엇이라고 그러죠? 복합상가. 또는 주거와 사무실이 복합되어 있는 그 건물에 상가가 위치해 있다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복합상가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테마상가. 이 테마상가는 이 테마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테마 한 개를 가지고서 그 상가 건물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약재 하나를 가지고서 그 상가 건물 전체를 꾸밀 수 있어요. 그 테마 상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옷, 의류 하나를 가지고서 그 건물을 하나 꾸밀 수 있겠죠. 동대문 뭐 의류 상가, 뭐 밀리오레 이런 것들이 다 테마 상가죠. 아니면 테마를 또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요. 백화점도 이 테마 상가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상가를 테마로 한다고 하면 백화점도 테마 상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울렛도 마찬가지고요. 고급 어떤 그 수입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테마를 기준으로 어떤 건물에 이런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할 때는 그 이러한 아울렛도 테마 상가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상가가 되겠죠. 보통 이런 그 테마 상가는 도시의 한복판이 될 수도 있고 아울렛처럼 외곽, 도시 외곽에 여주 뭐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도시의 외곽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타 상가, 그러니까 이 상가가 도시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근린 상가, 단지 내 상가, 복합 상가, 테마 상가, 기타 상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가의 종류를 보면 단순히 외울 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상가를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 상가에 투자해야 되지? 내지는 내가 투자하는 이 상가가 도시 공간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내가 과연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상가의 종류는 상가 판매 기준으로 뭐 이러이러한 상가가 있고 분포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상가가 있더라. 이것만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가의 종류를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재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공부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보고 뭐 시험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거나 뭐 다른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를 배워서 나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애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는 상가의 개념,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상가의 입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상가의 입지, 상가가 도시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거를 나름대로 그런 설득력 있는 이론, theory,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지금까지 연구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내용을 가지고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가에 대한 입지를 다루는 그런 연구, 논문들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상가 입지에 대한 이론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로 사회가 점점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게 IT 기술, 정보화 기술 때문에 변해갈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갑자기 대유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강제적으로 오프라인 삶에서 온라인 삶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 변화가 상가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논문, 여러 가지 그런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출력해서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가에 대한 입지에 대한 내용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제가 간략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일지는 모르지만 이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하든지 내지는 또는 상가를 이렇게 임차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는 상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든지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가 입지란 무엇일까요? 상가 입지는 이윤을 목적으로, 상가는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한 수익, 이윤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상가의 위치 선정이 상가 입지라는 것이죠. 상가 입지라는 것은 상가에 대한 위치 선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는 특징이 뭐죠? 판매 활동을 하는 공간, 장소라는 것이죠. 상가는 판매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상가죠, 상가. 이제는 점점 정보화 기술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제 이 상가의 개념이 변해갈 수도 있어요. 상가의 입지라는 개념도 변해갈 수 있어요. 상가가 꼭 눈에 보이는 이런 오프라인 상가만 상가냐?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어요. 온라인 상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미국의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 아마존.com 보면 아마존이 인터넷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일종의 상가 포털 사이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서 바로 그 배송센터를 통해서 배달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가의 그 개념도 꼭 오프라인 상가만 상가냐, 온라인 상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가의 입지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이 상가의 입지만 다루냐, 온라인 상가의 입지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컴퓨터 상에 우리가 이제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수많은 어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상품을 주문을 할 때 어플에서 어떤 상가가 툭 튀면 거기를 주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상에
화면에 나타나는 그 상가가 위치, 로케이션을 잡을 때 그 어플의 어느 위치에 자리 잡느냐. 그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보이는 상가가 또 당연히 광고 홍보비가 비쌀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 원리는 그거죠. 온라인 상가든 오프라인 상가든 입지의 기본 원리는 최고 이윤이 달성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투자 대비 최고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게 오프라인 장소건 온라인 장소건 그러한 장소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보시면 꼭 과거에 배웠던 이러한 상가 입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점점 발전되는 겁니다. 상가 입지의 중요성. 여기서 보면 접근성이 좋은 길목, 접근성이 나쁜 길목 이렇게 대별해서 봤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길목은 고객 방문이 증가하겠죠. 소비자, 커스터머, 고객이 많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판매액이 증대한단 말이죠. 접근성이 나쁜 길목은 고객 방문이 적겠죠. 그러면 판매를 많이 못하죠. 그러면 판매액이 감소해서 상가를 나중에 폐쇄를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 지금 같은 아직은 오프라인이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가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뭐 걸어가든 자가용으로 가든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골라서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점점 시대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이런 온라인 삶에 익숙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온라인 상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상가는 고객 방문이 증가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판매액이 증가하겠죠. 그 원리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프라인 상가의 입지든 온라인 상가의 입지든 그 원리는 같다는 것이죠. 길목이 좋은, 접근성이 좋아서 길목이 좋다. 이곳은 또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렇죠?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보는데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데 눈에 확 띄는 그런 곳에 위치한 홍보비는 비싸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고객 방문이 증가해서 판매액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홍보비, 광고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상가 입지를 보면 그게 오프라인 그 상가의 입지든 온라인 상가의 입지든 그러한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상가 입지의 유형. 도시 내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죠, 대부분이.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지만 사실 이 도시의 영향이 농촌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촌도 도시의 배후지로서 하나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토 공간이 다 하나의 도시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 내에서 도시화된 공간에서 상가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 어떻게 입지하느냐 이거는 경험적으로 몇 개로 분류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집심형, 집심. 두 번째가 집재형, 세 번째가 산재형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집심형은 말 그대로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집심, 이 중심이라는 거죠. 심자가 이게 중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심,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 상가가 도시의 중심지에 자리 잡아요. 서울을 보면 서울의 중심은 사대문 아니죠. 그 중에서도 명동, 그렇죠? 명동이 이제 중심이 될 텐데, 그러한 명동을 생각해 보면 명동 주변에는 뭐가 있죠? 백화점, 귀금속점, 이런 임대료를 높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위치합니다. 그게 집심형이에요.
두 번째 집재형은 뭘까요? 집체. 이거는 뭐냐면 꼭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울 명동이 아니더라도 서울 도시 공간에서 이제 두루두루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어떤 상가들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유사한 업종의 상가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가구점, 전자제품 상가, 기계부품 상가,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전자제품을 예를 들어 보면 용산 그 전자상가에 보면 이 컴퓨터를 파는 그런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상가들이 용산 전자상가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테크노마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도림과 여기 강변역에 있는 테크노마트도 거기에 유사한 전자제품을 파는 상가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구점도 마찬가지예요. 사당동 가구거리, 그 다음에 광진구 그 군자동에 있는 그쪽에 가구거리, 이 가구거리도요, 가구거리 아닙니까?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 부품, 구로 기계 공구 상가, 이런 기계 공구 부품과 관련된 상가들이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왜 몰려 있을까요? 몰려 있어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집적이 돼야지, 집적. 한 곳에 몰려 있어야지 이게 유리한 거예요. 고객을 이렇게 유인하는데, 그거를 이제 집객, 흡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몰려 있어야지, 유사한 업종들이 같이 한 공간에 몰려 있어야지 고객을 빨아들이는데, 집객하는데, 흡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가 입지 유형 중에서 집재형 형태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산재형입니다. 산재,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가가 도시 공간상에서 서로 분산되어서 위치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이발소, 세탁소, 뭐 예식장, 목욕탕,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도시를 걷다 보면 세탁소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뭐 헤어샵이죠. 요즘에 이발소라는 말은 이제 잘 안 쓰니까 헤어샵, 예식장, 뭐 이런 것들 보면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도시를 걷다가도 그냥 무심코 막 걷지 말고 좀 도시를 관찰하면서 쫙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상가는 집심형이구나, 이 상가는 집재형이네, 이 상가는 산재형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 상가 입지 유형이 쫙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를 걷는데 좀 흥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산재형. 도대체 왜 헤어샵, 세탁소, 뭐 예식장, 목욕탕 이런 것들은 흩어져 있지?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으면 서로 유리한 거예요. 몰려 있으면 서로 싸움을 해요. 더 불리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입지 유형을 크게 세 개로 집심형, 집재형, 산재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를 그 어떤 뭐 투자하거나 할 때, 내지는 뭐 상가를 임차를 해서 상가를 경영한다고 할 때 이러한 상가 입지 유형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든지 또는 뭐 세를 이렇게 두든지 하면, 세를 얻든지 하면 유리하다는 것이죠. 무작정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본인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막 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상가를 투자하거나 또는 어떤 그 상가를 세를 얻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남줍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구나.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이거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상가 입지의 요인. 그러면 상가가 어떤 도시 공간에서 이렇게 위치하는, 자리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요인, 왜 그러느냐, 그러한 이유,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크게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보면 상가 입지 요인을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 현상을 관찰할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먼저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 두 개로 먼저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외부 요인, 내부 요인으로 나눠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눴을 때 상가 입지 요인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 공간상에서 상가가 위치하는, 자리 잡는 이유, 요인을 이렇게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가는 어떤 자리를 선택을 한다? 이윤이 물건을,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남게 되는 그 이윤, 프라핏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 상가가 자리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요인은 뭐냐? 물리적 요인은 뭐냐? 경제적 요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구매력. 상품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력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그 구매력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으로서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구.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같은 인구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인구가 있으면 좋죠. 소득 수준. 그리고 소비 패턴. 어떤 지역에 인구도 많고 소득 수준도 높은데 소비 패턴이 맨날 온라인 주문만 해버려. 그러면 오프라인 상가들은 죽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인구가 있고 그러한 인구들의 소비 패턴, 구매 패턴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물리적 요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요인이에요. 교통비용, 가로망, 도로망의 구조, 획지의 형상. 상가가 위치할 때 반듯한 네모 필지, 획지에 상가가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세모형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마른 모형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형의 땅에 들어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접근성과 관련된 요인이라는 것이죠. 도로, 교통, 이런 것들,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가 입지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인으로 이제 상가의 외부 요인과 상가 자체 내부 요인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상가 입지 요인을. 자, 먼저 외부 요인. 이거는 상가의 외부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적인 요인과 질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무조건 외울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의 바깥에 있는 요인으로서 양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구. 이건 상가 외부에 있는 요인 아닙니까? 양적인. 인구가 뭐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그 양적인 것이죠. 질적인 요인은 뭐예요? 그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그 인구의 소득 수준 같은 거죠. 소득 수준, 이거는 질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10,000명의 인구가 소득 수준이 올 뭐 100만 원 소득이냐, 200만 원 소득이냐, 아니면 뭐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냐, 이거 다 질적인 요인이거든요. 상가 내부 요인으로서 주체적인 요인과 부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뭐 있을까요?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think. 상가의 자체 내부 요인으로서 주체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상가 업종이 뭐냐? 상가 업종이 도매업이냐, 소매업이냐, 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 그리고 이 상가에 운영되는 매장 면적이 10평이냐, 100평이냐, 뭐 500평이냐, 그런 것들이죠. 내부 부가 요인은 내 상가에 어떤 문화시설, 이런 문화 공간을 뭐 좀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건 부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입지 요인을 상가의 바깥의 요인, 외부 요인과 상가 그 자체 내부 요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경제적 요인이냐, 물리적 요인이냐, 이러고 나눴고, 여하튼 간에
무슨 요인으로 나누었느냐에 상관없이 목표는 뭐다? 상가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그 오프라인 공간상에서의 공간상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도 정부와 사회 뭐 느닷없이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지금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뭐 이런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온라인 주문하고 마찬가지라 이거죠. 컴퓨터상 이 스마트폰의 화면이라든가 PC 화면상이라든가 이것도 역시 어플의 어느 사이트에 올리느냐,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오른쪽 위냐 또는 오른쪽 뭐 중앙이냐 또는 왼쪽 아래쪽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입지거든요. 어느 입지에 하는 것이 광고 홍보비 투자 대비 이윤이 극대화되느냐 이런 거를 다 따지는 게 바로 상가 입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지금 뭐 복습한다고 치면 옛날에 배웠던 그런 상가 입지가 주로 오프라인 공간상에서 상가 입지를 정하는 거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 공간상에서 상가 입지도 다루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라 이거죠. 어느 지점이 됐든 간에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상가가 자리 잡게 된다. 그렇죠? 투자 대비 얻는 효과. 이거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상가 입지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상가 입지에 대한 이론, 티어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이론, 여기서 지금 중심지 이론하고 입지 지대 이론 두 가지 이론을 가져왔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중심지 이론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거 한 학기 분량이에요. 입지 지대 이론만 가지고 또 강의해도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럼 두 개 이론을 공부하면 1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원서로 되기 때문에 그 원서를 다 읽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도 또 원서로 읽고 그러면 오래 걸리죠.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요. 기본 핵심 원리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가에 관심이 있어서 그 상가에 투자한다거나 할 때 또는 뭐 상가에 어떤 그 세를 얻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이 중심지 이론하고 입지 지대 이론은 알아둬야 되거든요.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심지 이론은 뭐냐면요. 이거는 누가 먼저 주창을 했냐면 먼저 이렇게 부르짖었냐면은 크리스탈러라고 1933년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죠. 그때 이 독일의 학자인 크리스탈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정주 체계라고 말하는데 그게 마을, 도시 뭐 이런 인간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 마을이냐, 타운이냐, 뭐 시티냐 이거의 기본 원리, 분포 원리를 제공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상가 입지이기 때문에 상가 입지, 상업 입지의 기본 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은 상업 입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 상가 입지, 상가의 자리 잡기 이 원리에서 이 중심지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이 최소 요구치, 영어로 threshold size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어요. 최소 요구치? threshold size? 이 threshold가 뭐냐? threshold는 문지방이에요. 여러분들 방에 있으면 그 문지방이 있죠. 문지방을 나가면 이제 거실이 되고 이제 마루가 되고 뭐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지는데 그 방의 사이즈를 딱 정하는 그 공간이 문지방,
트레스홀드예요. 그러니까 그 트레스홀드로 구획된 그 공간, 그 사이즈가 최소 요구치예요. 그래서 상가가 어떤 도시 공간상에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중심지 이론은 최소 요구치 개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요구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실 때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최소 요구치, 트레스홀드 사이즈라는 것은 중심지, 어떤 그 상가가 어떤 공간상에서 딱 위치를 하게 되면 그런 상가가 위치한 자리를 이제 중심지라고 봅시다. 그럼 그 상가가 위치한 그 중심지가 뭐 줄여서 상가라고 해도 돼요. 그 상가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를 얻었어요. 월 100만 원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음식도 팔고 옷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전자 제품도 팔고 뭐 서점도 책도 팔 수도 있고 이런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 상가 입장에서는 생존하려면, 존립하려면 최소한의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수요가 있어야 돼요. 올 100만 원을 줬으면 들어오는 수익이 거기에 맞춰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생존이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올 임대료를 100만 원 주는데 한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 상가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그 중심지 역할하는 그 상가가 생존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를 말해요. 수요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고객의 수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이 위치한 공간적인 범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소 요구치예요. 숨 붙이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게 바로 최소 요구치입니다. 최소 요구치는 최소 한도의 고객 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구 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고객이나 인구가 도시 공간에 분포할 수 있는 공간 규모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심지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최소 요구치의 규모가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란을 판매하는 그 상가의 최소한의 어떤 생존 고객 수하고 고급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상가가 원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다르겠죠. 그러면 계란을 판매하는 그 상가는 뭐 고객 수가 한 100명이면 된다고 그러면 그 100명이 살고 있는 그 공간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상가의 고객 수가 한 10,0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10,000명이 분포에 있는 그 공간 범위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최소 요구치 공간의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순수익이 계속 생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를 만족하는 공간은 진짜 숨만 붙이고 사는 공간. 이제 그 상가가 생존할 수 있는,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고, 최소 요구치를 벗어나서 이제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최대 영역이거든요. 최소 요구치 바깥에 있는 그 영역부터는 이제 순수익이 창출되는 공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최소 요구치 공간은 확보하면서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최대 도달 거리가 아주 먼 그런 공간에 상가가 딱 자리 잡는 게 유리하겠죠. 이 중심지 이론의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이나 옷가게나 또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뭐 창업한다고 할 때 이러한 중심지 이론이 던지는 시사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최소 요구치와 이 최소 요구치를 만족할 수 있는 공간 규모를 파악을 하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 공간에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식당, 다른 옷가게,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분석을 하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분석을 한 결과 빈 공간,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고 남을 수 있는 가장 이윤이 남을 만한 자리를 그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싹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심지 이론의 시사점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론으로서 입지지대 이론 볼까요? 입지지대 이론은 여기서 입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지대는 뭐냐면 땅 사용료를 말해요. 여러분들 땅을 사용하게 되면 그 땅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료, 땅 사용료, 그게 바로 지대예요. 땅 지자, 대자는 임대료 할 때 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 공간상에서 상가가 입지를 하게 되면 그 입지한 대가로 땅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도시 공간상에서 이러한 상가들이 분포하는 상가들이 입지하는 그 원리를 파악하는 이론이란 말이죠. 이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상가의 입지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가들이 도시 공간상에서 입지하고 있는 그 분포 상태를 보면 수평적인 그런 위치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수직적인 상가의 분포 상태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입지 지대 이론을 가지고서 도시 공간상에서 상가들이 수평적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상가 하나의 건물에서 수직적으로 상가가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자, 이거예요. 입지지대 이론의 내용은 도시 내에서 말이죠. 상가들은 도시가 무한정 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내에서 이 상가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한 한정된 상가 자리를 두고서, 막 상가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임대료를, 땅 사용료, 지대, 땅 사용에 대한 대가인 땅 사용료 지대를 가장 많이 높게 지불할 수 있는 상가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안 좋은 땅은 이제 그 다음 능력이 있는 상가가 자리 잡고, 그렇죠? 가장 이제 안 좋은 땅은 그만큼 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게 지불하는 상가가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땅을 두고서도 상가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가의 종류 기억나시죠? 그런 수많은 다양한 상가들이 서로 한정된 땅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컴피티션, 경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그 상가들 간의 경쟁력이 입찰 지대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입찰 지대 곡선은, 입찰이란 말은 뭐예요? 비드, 경쟁, 비딩. 서로 땅 주인이 여러 상가들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그러니까 높은 지대를 땅 사용료로 부르는 그 상가 투자자한테 또는 상가 세입자한테 이렇게 그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입찰 지대고, 그거를 곡선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가장 높고 그 도시 변두리로 갈수록 쭉 낮아져요. 그래서 상가들 간 입지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좋은 땅은 누구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이 좋다고 해서 모든 상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가려면 높은 땅 사용료,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만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공간상에서 수많은 상가들이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벌인 결과 임대료 지불 능력,
그러니까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가들이 도시 공간상에서 쫙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수평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 한 상가 건물 내에서도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은요. 자, 여기 이 그림 한 복판에 O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리진.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고 쭉 뭡니까? 이 가로축은 거리예요. 도시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의 도시 중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각각의 임대료 지불 능력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는 이 상가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높은 임대료, 고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 두 번째는 중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 세 번째는 낮은 임대료, 저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 이 세 개의 상가 유형이 서로 경쟁한다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는 도시 중심부를 더 선호하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는 도시의 중심부를 선호하고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흠이 더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경사도가 지불할 수 있는 그 임대료 지불 곡선이죠. 이게 확 줄어들고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는 굳이 도시 중심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도를 높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은 도시 외곽에 갈수록 그래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낮은 임대료를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낮으니까 거기 낮은 임대료 내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그 도시 공간을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의 그 임대료 지불 곡선은 좀 완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이 오리진에서 O에서 A까지의 이 공간 영역은요, 무엇이 차지할까요? 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와 중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와 저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가 이 세 가지 상가 유형이 서로 경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유형의 상가가 도시 한복판이 O에서 A까지의 이 공간을 차지할까요? 서로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 그렇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가 도시 한복판 O에서 A까지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공간은 중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가 차지하고 B에서 C까지의 이 나머지 변두리 공간은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들이 유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 부산이라는 도시공간, 광주라는 도시공간을 딱 봤을 때 상가들이 어떤 원리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쫙 볼 수 있는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입지지대 이론. 무슨 원리라고요? 경제학적 원리. 임대료 지불 능력에 따른 그런 도시공간상에서 상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상가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 입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원리가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적용이 안 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가장 좋은 자리는 가장 높은 광고 홍보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가 업종이 자리 잡겠죠. 가장 그 스마트폰 화면에서 잘 눈에 안 띄는 화면은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 업종이 자리 잡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제가 볼 때는 비록 이러한 입지지대 이론이 과거에 오프라인 그런 공간을 염두에 두고서 등장한 이론이지만 요즘 같은 온라인 공간이 활발해진 그런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시공간에서 수평상으로 이렇게 상가의 분포 원리를 설명했다면 수직적인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1층은 접근성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임대료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2층, 3층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불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던가 아니면 계단으로 가던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임대료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가 전용 건물이에요. 자, 여기서 지상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7층까지 총 7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다음 지하 1층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상 1층은 어떤 업종이 입지할까요? 입지지대 이론에 의해서 설명하면 가장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자리 잡는다 이거죠. 약국, 편의점, 은행, 뭐 부동산, 패스트푸드점, KFC라든가 그렇죠. 2층은 그거보다 좀 임대료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PC방, 그리고 3층, 5층은 뭐 이런 정형외과, 피부과 이런 업종들이, 지상 6층은 뭐 고실텔, 학원, 지상 7층은 스카이 라운지, 뭐 커피숍 들어갈 수 있죠. 오히려 7층이 뷰가 좋아서 좀 임대료가 또 비쌀 수도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뭐죠? 노래방 이런 것들. 노래는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대신 임대료도 지하 1층은 지상 1층에 비해서 뭐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죠. 지상 1층의 임대료를 100으로 놨을 때 지상 2층의 임대료는 얼마 될까요? 한 60, 70이 될 수 있죠. 계속 올라갈수록 50%, 40%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스카이 라운지, 여기서는 또 지상 1층이 100으로 했을 때 여기서는 뭐 한 60, 70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층별로 수직적인 그런 상가의 분포 원리가 입지지대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를 걸어가면서 하나의 상가 건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볼 게 아니라 층별로 어떤 업종이 있지? 그게 지금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제 수업 시간에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입지지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는구나.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